자, 이번 시간은 먼저 이제 세포막의 구성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본다면, 왜냐하면은 세포막에는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인지질 이중층들이, 그런데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으며, 이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에는 이 막단백질들, 그다음에 그 많은 막단백질들이 밖으로 이 표면으로 이런 이 당들이 올리고당들에게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막단백질들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세포막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의 기본 구조인 인지질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실은 인지질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 인지질들의 그 각 종류들이 종특이적, 조직특이적으로 이들의 비율이 바깥쪽과 세포를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이중층이니까 쪽과 안쪽 층의 지질 구성 성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마치 지방처럼 글리세롤이 세 개의 지방산과 결합을 하는데, 그 대신에 하나 이 글리세롤의 세 개의 OH 그룹 중에서 한쪽 부위는 위에 있는 인산과 결합을 함으로써 그 인산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친수성 물질들과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친수성 부위가 훨씬 더 두터워지면서 여기서 다양성을 좀 구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물론 세포 생물학도 아닌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산기 추가 플러스 여기에 지금 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이제 이 지질의 이름이 파스파티딜 콜린이 돼서 이것을 이제 레시틴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것만이 영양제라고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C라고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게 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기 오게 되면 이건 이름이 포스파티딜 시린이 돼서 이제 P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에탄올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에 인산기와 결합하면 파스파티딜 에탄올아민, 그다음에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당이 붙게 되면은 파스파티딜 이노시톨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질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요 특별한 또 종류의, 이건 또 다르잖아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스핑고마이엘린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세포 같은데 막에 많이 두드러지게 존재를 하고 해서, 포인트는 여기에 세포 하나를 볼 때 이제 진핵세포에서 물론 이긴데, 이 중간중 세포막의 중간 지점을 잘라서 바깥쪽과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하는 분포는, 요 인지질의 분포는 세포의 바깥쪽에 훨씬 더 이중층 중에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질은 스핑고마이엘린이 엄청나게 많고, 반면에 파스파티딜 에탄올아민 같은 경우는 세포의 이제 세포질 쪽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고 하는 식으로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물론 안쪽과 바깥쪽에 이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꽤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세포 바깥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순찰자 구실을 하고 있는 뭐 백혈구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을 사실 구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가는 아주 노화된 세포라든가 사멸 과정을 겪는 세포 사멸 과정을 겪는 세포라든가 또는 암세포라든가 하는 경우는 이게 뒤집어져 있는, 이게 바깥쪽 부분에 이게 안쪽으로 나가고 안쪽이 바깥쪽으로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감지를 해서
이거 뭐지? 이 세포 뒤집어졌네? 내가 고쳐줘야지. 옷 거꾸로 입었어요. 옷 다시 갈아입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옷 거꾸로 입었네? 너 잡아가야 되겠다. 하고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어쩌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깥쪽과 안쪽을 일부러, 이 세상의 이 모든 생명 활동의 일부러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 작동을 하니까 뭔가 있어 이득이 오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세포막 자체 화학적인 성질은 우리가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나 세포막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들어가도 되는 친구들은 소수성 물질들이잖아요. 작은 소수성 물질들. 근데 너는 절대 나를 무사 통과 못해. 친수성 물질들은, 특히 이온화가 된 친수성 물질들, 수소이온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포막을 마음대로 통과 못하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친수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또 크기가 거기에 따라서, 그와 비례해서 또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친수성 물질들을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현상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수성 물질들인데, 이 친구들을 통과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주기 위해서는 곤란하잖아.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특별한 이 수성 단백질들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만을 위한 전담 게이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 수소도 수소이온을 이렇게, 내가 수소이온 펌프 또는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수소이온을 통제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이온들은 칼슘이라든가 매그네슘이라든가, M자가 뭐 이러냐, 소듐이라든가 클로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채널이라고 해서, 수성체 중에서 채널 단백질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 수성체들이 이 이온들을, 각각의 이온들을 따로따로 특이적으로 전담하는 것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많은 수성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얘기로 그럼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것이야 할 때, 그러한 운반체 단백질들과 이온 채널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이온들을 운반을 하는 그 채널들 중에서는, 채널이 아니라 수성체 중에서는 채널이라고 불리지 않고 펌프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단백질들은 펌프라고 불릴까요? 우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능동적으로,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수송을 할 때 수송을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이란 얘기는 농도가, 지금 모든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퍼져나가야 그렇게 엔트로피도 올려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인데, 그것에 역행을 해서 낮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보내려면 이미 저쪽에 농도가 높은데 이쪽으로 보내는 건 힘이 드는 거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원래 자연대로 하면 농도가 높은, 그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는 얘기인데, 너 왜 일을 거꾸로 하려고 그래?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될 땐 뭐 집어준다고? 에너지 집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ATP를 그래서 사용을 해서 억지로 일을 하게, 억지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니까 막 힘을 쓰니까 펌프와 마치 펌프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그런 이온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수송을 하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수송체를 특별히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시류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그런 이온을 그런 식으로 수송하는 수송체들을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채널 같은 것들과 다르게 또 운반체라고 하는 조금 이온들보다는 조금 더 큰 물질들을 수송하는 그런 운반체들이 이 운반체 역시 수동적으로 이것을 이제 수송하는 수용체이고 그다음에 ATP 같은 것들을 효소가 여기 있는 거죠. ATP 같은 걸 합성하는 효소들은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리셉터들이 있잖아요. 수용체들이 심지어 이것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림프구라면은 그러면 세포막 표면에 이런 항체 단백질들이 여기 또 나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포막 단백질들은 지금 방금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식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수용체에 의해서 외부 환경을 탐지를 한다든가 또 수용체가 그 리간드와 결합한 후에 신호가 전달이 된다든가 안쪽으로 그다음에 수송체 단백질들에 의해서 물질이 안으로 유입되거나 밖으로 방출이 된다든가 또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세포막 단백질들은 그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요 당들, 올리고당들에 의해서 올리고당을 하나의 인식 표지로 사용을 해가지고서 서로 간에 나 어떤 세포야라는 아이디 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전체가 다른 그 자기의 주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구조적인 조정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고 또 효소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그 막단 단백질들은 이 세포막에 박혀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당 단백질들입니다. 왜 이들이 전부라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다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 단백질 표면에 올리고당이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올리고당들이 그 어떤 특별한 표면에 부착이 돼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올리고당들은 전부 세포의 외부, 바깥쪽을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좀 알아달라고, 자기들을 인식해달라고. 근데 그 당은 그럼 너 어디서 갖고 왔니, 그거를? 그 당 도대체, 약간 보기 좋은데, 그 모자가 아주 예쁜데, 그 모자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저기 가시면요, 조면소포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거기서 일단 모자를 사시면 되고요. 거기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골지체라고 하는데 다시 들리셔서 새롭게 거기다 또 따로 다른 모자로 바꿔 쓰셔도 돼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포막으로 와서 거기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은 전부 이 두 군데에서 세포의 두 서로 다른 소기관에서 그 안에서 그런 당들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당 단백질이 되게 된 그 연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핵세포의 얘기입니다. 소면소포체, 골지체 같은 그런 세포 소기관이 원핵세포, 세균에서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핵세포인 나로서는 그럼 우리 그 원핵세포의 세포막에도 단백질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 모자 없는 그냥 민머리라는 얘기 있어요. 원핵세포도 당 단백질들인데 그 세포막 단백질들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조면소포체, 골지체 같은 그런 확실히 그 안에서 당 부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몰라.
니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냥 길에서 주웠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에서 줍다니. 누가 길에 모자를 떨어뜨리고 다니나? 하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여러 가지 당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은 이 단백질에 이렇게 붙지 않고 직접 지질에다 직접 당이 붙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 당분이라는 거는 그 세포 표면을 어떤 내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당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 막단백질들은 딱 있는데 그 막단백질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내재성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단백질이 있고, 영어로 페리퍼럴이라고 하는 주변부 단백질. 내재성 단백질과 주변부 단백질은 뭐가 다를까? 앞에 보면 그림으로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내재성, 영어로 인테그리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은 전부 자기들의 몸통이 부분들이 세포막 안의 중심에 딱 못 박혀 있듯이 박혀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성 단백질들은 박혀 있는 붙박이들, 페리퍼럴 단백질들은 그러지 않고 묻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insert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박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주로 대부분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이 내재성 단백질들과 친하다는 관계로 넌 나 알지? 나랑 같이 좀 손붙잡고 있자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 내재성 단백질들은 전부 세포의 안쪽에 사이토플라즘, 세포질 쪽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바깥쪽에 이렇게 묻어 있다가는 금방 씻겨 내려갈 그런 단백질들인데, 세포의 안쪽에 주로 있으면서 세포막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내재성 단백질인지 아닌지 주변부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알파 나선 구조는 단백질의 2차 구조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휘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 알파 나선 구조인데, 그 알파 나선 구조가 이 단백질을 막의 중심에 안에 들어가서 끼어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막관통이라고, 그러니까 이 알파 나선 구조 자체가 인지질 이중층의 그 소수성 꼬리들 부분에 지방산 꼬리 안에 중심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 인지질층에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같이 아무 문제 없이 끼어 있으려면은 이들의 표면은, 이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의 표면은 적어도 표면의 어느 일정 부분은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의 미스터리는 아니지만, 왜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는 알지만, 세포 생물학 시간이었다면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혼자 스스로 작곡을 하고 있네. 재미있게라니. 네가 언제 재미있었다고. 죄송.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막관통, 보통 단백질의 접히면서 단백질 3차 구조를 만들 때는 소수성 부위들이 안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백질 접힘의 기본적인 하나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감히 바깥쪽에, 소수성 부위들에도 불구하고 감히 바깥쪽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 일단은 막관통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요 알파 나선 구조들이 그 인지질의 소수성 부위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이제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충 같은데 끼어 들어가게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들은 전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조면소포체의 그 막은 역시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조면소포체의 막의 표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이 세포 막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 안에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끼어 들어가고 안쪽으로 조면소포체 내부로 이렇게 보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막 단백질,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조차 역시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자, 거기까지만. 너무 알면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건 막 단백질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 없어를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들의 아미노산들의 이 서열을 유전자에서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알파 나선 어떤 단백질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질지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질지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아미노산 서열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 요즘 세상에서는 컴퓨터가 정확하게 찝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인님 여기까지가 알파 나선 구조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전에 강의에서 봤던 CFTR이라고 하는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을 일으키는 요 채널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이온을 수송하는 그 채널 단백질이 그러니까 세포막에 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알파 나선 구조를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7개 아주 튼튼하게 박히겠지. 하나만 박혀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7개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에서 아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거의 100%, almost 100% 너는 막단백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 단백질들은 그런 거 없겠죠. 그래서 암만 주변부 단백질들의 이 아미노산 서열을 쫙 훑어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된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없네. 물론 이 단백질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단백질들이 알파 나선 구조 또는 베타 병국 구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한 것으로 그들의 고유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만 그 알파 나선 구조가 표면이 소수성 부위가 표면으로 노출되는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차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분리가 돼 안 돼 여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부 단백질들은 굳이 이들을 세포막에 있는데 이들만을 분리 추출하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약간의 높은 농도의 염을 사용하면 이들은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하나의 이제 화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단백질과의 이렇게 표면이 서로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결합력이 있어서인데, 그 결합력의 대부분의 그 성질은 뭐겠어요, 이게 염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온 결합일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이온 결합을, 그러면 이제 염으로 이제 충분히 방해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재성 단백질들은 그런 염 같은 걸로 그냥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인지질 이중축 막 안에 두텁게 지금 박혀 있게 되니까. 그럼 이들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뭘 가지고 써야 되겠죠? 세제를 써야지. 왜? 세포막을 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제를 써야 이들이 밖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그런 기준은 너 당 가지고 있어? 당 단백질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주변부 단백질들은 그 태생적으로 이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쪽으로 수송되어 오는 경로가 이런 세포막 단백질들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막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의 표면에서 만들어져서 조면소포체 안에서 일단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그 안쪽에서 당이 부착이 되고 그것이 골지로 와서 또 당이 부착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으로 이동이 돼서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100% 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리고당을.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내재성 막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을 이 트랜스멤브레인, 영어로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나선 구조들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여긴 또 이것이 이제 GPCR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G 단백질 카플드 리셉터 프로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GPCR은 뭐 6, 7개 정도의 GPCR은 제대로 7개의 사실은 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포막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 그림은 무엇을 표시해 주냐면, 물론 세포막에 이렇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으면 절대 세포막에 못 들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베타 병풍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포막에 붙어 있는 유명한 단백질이 세균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포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이것은 이 베타 병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주로 세포막으로 가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 나선이냐 베타 병풍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표면에 소수성 부위를 띄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그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주변부 단백질들은 분리하는데 세제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변부 단백질들은 당 단백질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세포막의 어떤 성분, 그 다음에 거기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에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것은 일종의 밑밥 가는 얘기이고, 왜 이것을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그러면은 그 세포막에 박혀있게 되는 그런 세포막 내재성 단백질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 세포막에 오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한 밑밥 가는 얘기였고, 그것으로 그 진핵세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원핵세포 먼저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핵세포까지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고, 원핵세포는 세균과 고세균들이 원핵세포를 이루는 것이고, 그들은 둘 다 핵이 없다. 핵이 없는 대신에 이들은 뭐 희한한 뉴클리오이드라고 하는, 한국말로 핵양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부위가 현미경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막으로 둘러싸이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들은 핵이 없으니까 이들의 염색체라든가 또는 이들의 DNA가 그럼 세포 전체에 쫙 넓게 퍼져 있겠네?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특정 영역, 여기 이상은 절대 가지 않는 이런 그 부위가 얘네들이 자기들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부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 부위를 우리는 따로 지칭을 해서 뉴클리오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외에는 또 다른 어떠한 세포 소기관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혹자들은 리보솜을 이거 소기관, 리보솜을 소기관으로 분리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좀 그러네.
소기관이 아닌데 소기관. 왜냐면 그만큼 리보솜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등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리보솜을 외적으로 세포 소기관으로 분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불편하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라고 완전히 정확하게 지칭을 해서 진핵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만 빼고는 리보솜이 그냥 정확한 개인적인 리보솜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퍼지하게 이제 리보솜들이 있고 그에 곧바로 세포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들 원핵 세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이한 화학적 성분을 가진 이 세포벽이 있죠. 세균의 경우는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는 것이고 또 고세균의 경우에는 또 그게 또 달라요. 화학적 성분이. 그런데 그 세포벽이 이제 최후의 맨 마지막 장벽인 줄 알았는데 일부 세균들은 그 밖에다가 또 이런 다당류로 이루어진 캡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피막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추가적인 보호막 구실을 해주는 것이고 그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 피막은 옵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세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균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긴 수염, 그것을 저는 흔히 관우의 수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긴 수염으로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의 구조인 단백질로 근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조인 편모라고 플라젤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서 그것과 외 추가적으로 또 이 표면에 매우 많은 수의 짧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장비수염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파일리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복수입니다. 파일리 하나의 그 단수를 얘기하면 파일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물론 선모 이것이 복수든 단수이건 간에 선모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동글동글한 포도송이들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 카커스 이걸 한국말로 구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균 형태.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명으로 스테파일로코커스라고 하는 것을 포도상구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균처럼, 이콜라이처럼 약간의 이제 확장이 된 길어진 그런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세균 형태들을 형태학 쪽에서 베실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이것을 간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희한하게 생긴 나선 구조로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스파이로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나선형균이라고 한국말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나 옛날 책은 이것을 스피로 헤타 세상에 왜 이것을 스피로 헤타라고 발음을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형태의 세균이 모든 세균마다 각각의 종들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모양만을 보고 구분한다면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조금씩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그 중에서 코코백실러스에서 이 중간 형태 간균과 구균의 중간 형태인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비브리오균으로 많이 이제 유명해진 이런 바이브리오 형태의 그런 약간의 휘어진 간균이 약간 휘어진 형태의 그런 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릴럼이라고 하는 스파이로kit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나선형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파생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것들은 기본형 세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세포 안에서는 그들의 유전 물질은 일단 세균의 염색체는 원형이다 라는 것과 그것이 이제 진핵세포의 염색체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이 DNA, 진핵세포의 DNA는 완전히 일직선형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핵세포 DNA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이제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그 표면을 전부 둘러싸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기본 응축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염색체 이 응축도를 조절을 하는데 원핵세포는 물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 DNA 자체도 양도 작고, 그래서 일종의 네이키드, 아무 단백질이 없는 네이키드 DNA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게, 그렇다면 이 원핵세포의 DNA는 전혀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이야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핵세포에서 특이한 점이, 원핵세포들은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추가적인 DNA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원핵세포들은. 물론 진핵세포 중에서도 이스트, 효모는 이런 플라즈미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긴 하나 원핵세포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게 두드러지게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플라즈미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라고 해서 염색체, 그들의 세균의 염색체하고는 따로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DNA로서, 이거 역시 원형 DNA죠, 물론.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이들의 복제 및 또 다음 세포 분열 시에 분리는 염색체 DNA하고는 완전히 따로 독립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 박테리아 크로모솜인 원핵세포의 크로모솜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는, 엉켜 있는 모습이나 결국 다 풀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는 DNA 맞고, 근데 이 주변에 보이는 플라즈미드들은 그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원핵세포, 세균의 세포와는 복수의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라즈미드의 개수가 마치 미토콘드리아처럼 수백 개 최소한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플라즈미드를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서 인위적인 플라즈미드를 재조합 DNA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은 수천 개가, 한 세포에 카피 넘버가 수천 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플라즈미드들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전공학에서 클로닝을 한 DNA를 거기다가 담아두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세포 분열 시에 각자 따로 복제를 마친 다음에, DNA 복제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마친 후에 이들을 똑같이 분리하는, 세포 분열하는 두 세포에 각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클리오이드라고 현미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부위는 세균의 염색체 DNA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과정이고, 그것과 따로 이렇게 플라즈미드들은 이렇게 세포전에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모는, 이 플라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핵세포에서도 이 편모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진핵세포에서도 이 편모라고 하는 것이 그 세포 자체 내에 세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주로 이제 물 같은 수용액 속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운동성을 제공해 주기는 하나, 그래서 기능 자체는 동일한데 근본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균의 편모와 진핵세포의 편모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경우에 이 상사구조의 예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상사구조는 근본적으로는 다 이제 그 기원으로서는 서로 상이한 다른 것이긴 하나, 둘 다 동일한 환경 내에서 어떤 적응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들을 상사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해서 이 원핵세포의
편모와 진핵세포의 편모 차이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뭐 굳이 이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단백질이 일단 뭐가 다르다는 것이야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세균의 이 편모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본 구성 단백질의 종류가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진핵세포의 플라젤린은 나중에 보겠지만 세포 골격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튜뷸린이라고 하는 그 튜뷸린들이 모여서 미세소관을 이루는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미세소관의 하나의 한 종류입니다. 진핵세포의 이 편모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 메커니즘도 다르고, 이들은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이 로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이고, 진핵세포에서는 이것이 막 이렇게 연동이라고 해서 밴딩 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운동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또 확연히 다르고, 확실히 움직이는 거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이 진핵세포에서는 당연히 그 유니버설한 ATP 가스 분해를 통해서 되는 데 비해서 얘는 양성자 펌프라니 수소이온을 능동적으로 펌프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펌프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ATP 에너지 형태로 ATP를 공급해야 되긴 하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전기적인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해요, 얘네들이. 참 희한한 게 모터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그런 전류를 발생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여기에 이 세균의 세포막은 좀 의문을 가질 것이, 여기 세균은 세포막이 두 개예요? 라고 묻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 바깥쪽에 세포막이 하나 있고 안쪽에 또 하나 세포막이 있네요. 그 중간에 여기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보면 이게 세포벽이잖아. 이거 뭐야? 이 세균은?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요 바깥에 뭐가 또 있네? 이게 캡슐이에요? 이거 캡슐? 아님. 캡슐은 또 다른 얘기고, 캡슐은 일종의 당분이고 다당류. 얘는 지금 엄연히 세포막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볼 겁니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세포들은 바깥쪽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막이라고 하는데, 외부막과 내부막에 둘 다 구조적으로 딱 걸쳐 있게 되는 이 세균의 편모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모터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좀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모터 프로틴들이 양성자 펌프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발생된 전류에 의해서 안쪽이 통이 돌아가게 되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모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로 이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이걸 언제나 끄집어내가지고서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이 만들어진 모터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게 만약 진화가 저절로 되는 것에 의해서 결과물이라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완성체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작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기계를 만들 때 완전한 기계를 만들지 않고 중간에 반쯤만 된 기계를 가지고 모터 돌아가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물론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그 증거로 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일단 그와 상응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창조에 반하는 여러 가지 얘들이
정말로 이게 여기에서 이 점에서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배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서 이것과 진핵세포에 의해 어째서 이제 편모 작동하는 원리는 왜 다를까? 이 다른 점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거기서 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지금 딱 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유전자들이 여기에 같이 개입이 되어야 각각의 서로 다른 단백질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의 상대 컴포넌트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이 다른 생명체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뭐 이유가 없어서 실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여기까지 와서 발전을 해나가고 오늘날도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인데, 이것을 할 이유가 하던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진화를 부정하면 이 생명과학의 모든 근간이 그냥 그대로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이 생물학이라는 것을 하는 요 범주 안에서는 그러한 것은 제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세균은 또 장비 수염처럼 생긴 선모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균의 선모는 운동성을 물론 운동성도 제공을 해주긴 하나, 그거보다 훨씬 또 다른 다양한 기능, 어떤 이제 세균을 어떤 특별한 표면에 부착을 시킨 데 쓰인다든가, 또는 세균과 세균 사이에 물질의 교환을 한다든가, 또는 그냥 교환을 안 하더라도 어떤 물질을 바꿔서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하는 그런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둘 다 수염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이 편모는 또 이 선모와는 그러니까 매우 다른 그런 타입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선모라고 F. 파일러스, 이건 단수이니까 복수는 F. 파일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영어로 섹스 파일러스라고 하는 이런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는 특별하게 여기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종류의 타입의 선모들이 한 세균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끼리 어떤 접합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를 해서 그 두 세균 간의 유전자가, 이들은 세균은 무성 생식에 의해서 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핵세포들,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이 수행을 하는,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너무 어폐가 있지 않을까? 유성생식의 장점은 이것을 통해서 유전자의 재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재조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매우 호모지니어스한, 동일한 위험한 지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 불안해서 그런지 이따금씩 자기들끼리 조금씩 이런 식의 유전자 재조합을, 서로 간에 유전 물질을 교환을 해가지고서 그때 이 성선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성선모로 붙여진 것이겠죠.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전자현미경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광학현미경일 것 같은데, 요 중간에 있는 요 섹스 파일러스가 지금 여기 보이죠? 이 섹스 파일러스가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마치 비행기가 공중급유 받듯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상태에서 공중급유를 받듯이 두 세균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어떤 관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이를 통해서 한 유전 물질이 하나의 세균으로부터 또 다른 세균으로, 이게 유전 물질이 제공해주는 세균을 도너라고 하고 받는 걸 리시피언트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여기에 그림이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 주로 그러한 접합, 이러한 행위를, 액티비티를 접합,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동하는 그 유전 물질은 주로 플라즈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미드 물론 DNA니까 그 안에다 유전자를 작은 개수이긴 하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즈미드 안에 있는 유전자들만이 주로 이제 옮겨 다니니까 이거 뭐 약간 일부들이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이걸 세균의 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 플라즈미드들이 언제나 항상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다가 하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올 때 친정 갔다가 살림살이 걷어오듯이 몇 개의 염색체 안에 있는 세균의 일부분을 다시 자기가 갖고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균 자체는 세균의 염색체 안에 있는 일부 유전자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다른 세균과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그러한 플라즈미드들은 무슨 이제 골칫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은 바로 그러한 플라즈미드들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서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요즘 와서 특히 골칫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이들이 그러니까 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돌연 변이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돌연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강력하게 무기로 사용하던 항생제에 대항을 해서 그 항생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인데 그런 유전자를 이제 돌연 변이해서 갖게 된 것이죠. 너 혼자만 쓰고 있던가 잘 쓰고 있다가 조용히 있으면 내가 봐줄게 하는데 이거를 야 나 좋은 거 생겼어 하나 가져볼래? 하고 전혀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선량하게 세금 잘 내고 이제 법규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세균한테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드디어 좀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확산이 물론 요즘에 와서 이 골칫거리는 항생제 내성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DNA의 복제를 저해하는 이런 항생제 세균의 전사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주는 이것을 저해하는 항생제 그 다음에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의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뭐 둘 중에 하나 이 리보솜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세균의 소단위체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활성을 저해를 할 수가 있게 돼 가지고서 단백질을 못 만들면 이제 세균이 죽는 거지 뭐.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세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인 요 세균의 세포벽. 이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것을 합성을 저해해버리는 그런 이것이 바로 페니실린이 그러한 약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처음에 첫 번째 항생제가 바로 이 페니실린이잖아요. 이것은 물론 사람이 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곰팡이에 존재하는 것을 그냥 발견해서 추출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이 항생제의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절대로 물론 외워서는 안 되는 얘기고 외울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지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전부 타겟으로 하는 그 행위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항생제로서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모든 공통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항생제들이 타겟을 하고 있는 액티비티들은 전부 원핵세포 특이적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똑같이 진핵세포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작용이었다면 항생제를 먹고 우리도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세균만 죽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균의 DNA 복제를 하는 요건 누구에 의해서 세균의 어떤 DNA 복제,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수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세균의 DNA 복제를 수행하는 중합효소는 우리 진핵세포의 DNA 복제를 수행하는 DNA 중합효소와 약간 뭐가 달라. 그래서 그들만을 특이적으로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약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이게. 이거 역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요 바로 이 세균의 리보솜들. 세균의 리보솜을 어떻게 우리의 리보솜을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항생제라는 건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일단 끼치지 않고 세균의 리보솜들만을 그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약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세균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같다면 절대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다행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들은 왠지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여기에 존재해요. 플라즈미드 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훨씬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제 전파되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세균의 이제 진핵세포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요거, 전사, RNA를 만드는 과정이죠. RNA.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번역,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 근데 이것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진핵세포에서는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핵에서 끝난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RNA가 세포질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커튼이라도 하나 주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이라면 좀 너무 심한 말인가? 이것이 동시에 발생해 버립니다. 전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초기에 이제 국수 밀려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 RNA를 보고 이 세균의 리보솜들이 하고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그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DNA에서 RNA들이 만들어지는 RNA는 두 가닥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이 두 가닥의 RNA가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서부터 하나의 구간이라고 유전자 구간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하나의 유전자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 DNA는 지금 사실은 이중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사슬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개의 RNA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RNA를 만드는 RNA 중합효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여기 붙어서 쭉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는 이동 방향을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이렇게 RNA가 만들어져 있다면 RNA 1번 RNA 2번 RNA를 봅시다. 두 개의 RNA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지는 RNA입니까? 길이가 길었으니까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RNA죠.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RNA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전사가 지금 이 위쪽 방향으로 전사가 이루어지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온 RNA가 이만큼 훨씬 더 길어진 RNA이고 또 새롭게 그 다음에 좀 막내 RNA가 만들어지는 방향은 여기에 지금 세 번째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전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 화살표가 RNA가 만들어지는 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RNA는 지금 어떤 방향입니다. 여기가 5' 말단이고 이쪽이 3' 말단이겠죠. 그죠? 이 RNA가. 그렇다면은 DNA는 그것의 주형 구실을 해주는 그 DNA, 그것을 본따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합성하는 것이 바로 전사인데 그 DNA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이것이 DNA. DNA는 반대로 이 위쪽이 5말단이고 이 아래쪽이 3말단이에요. 왜? DNA 두 개의 이중사실끼리도 서로 역평행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서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RNA 역시 역평행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엔티패러럴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방향 자체를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리보솜들인데 여기에 눈사람처럼 붙어있는 이들이 리보솜들인데 당연히 이쪽이 5말단 RNA잖아요. 이쪽이 5말단, 3말단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것이 지금 단백질들인데 이 단백질들 역시 요 끝부분이 단백질의 N말단, 아미노말단이고 지금 C말단은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쪽에서 아직 완전히 전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들이 수행되는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훨씬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수업에 가져와서 쓰고는 있긴 하지만 원래 이 그림 자체는 옛날에 의전원이 있을 때 의전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도 수업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를 강조하면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바로 리보솜이 원핵세포의 리보솜들은 진핵세포의 리보솜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구조와 크기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70S 리보솜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핵세포 리보솜은 80S 리보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S가 지금 왜 붙는 거야? 스벨드베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는데 그것을 그냥 일종의 sediment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침전 계수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일수록 밀도가 크고 무거운 물질일수록 원심 물기를 돌렸을 때 어떤 매질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 같은 매질에서 훨씬 더 아래쪽에 가라앉을 것이고 가벼운 물질일수록 밀도가 작고 가벼운 물질일수록 위쪽에 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일종의 경험적인 측정값인데 그래서 70S, 80S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무겁고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리보솜들은 두 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몰 서브유닛, 작은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핵세포의 작은 소단위체는 30S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하고 큰 소단위체는 50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리보솜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를 합하게 된 그러면 30과 50을 더하면 80S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두 개를 합한 값은 70S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아해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니 30하고 50을 더하는데 왜 70이 나오고 그걸 함부로 스스럼 없이 쓰는 거죠?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절대 아니라 실험적인 경험치인 것이죠. 이 작은 소단위체를 큰 소단위체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그러한 원심 분리기를 돌렸을 때 그들이 위치하는 그런 상대적인 위치가 이 값이 30S 값이 나오고 50S 값이 나왔는데 이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그 결합된 상태에서 4차원 구조 상태에서 이걸 돌렸을 때는 값이 70S 정도밖에. 그 밀도의 차이가 이제 그런 수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진핵세포 리보솜은 그 소단위체가 40S이며 큰 소단위체는 60S가 돼서 그럼 두 개 합하면 100S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둘을 다 같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렸을 때는 80S라고 하는 그런 밸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뭐 그런 것을 보다가 언급이 7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 지금 원핵세포 리보솜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그 정도 수준 에서 이렇게 그 다른 점을 그냥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70S 리보솜인 원핵세포 리보솜은 각각이 50, 30S의 소단위체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RNA와 서로 다른 종류와 개수의 단백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리보솜이고, 진핵세포 역시 요 60S, 40S의 요 서로 다른 이 리보솜 소단위체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RNA와 단백질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그것을 구성하는 이제 부품들이 이 종류와 개수와 이제 이들이 다 달라서 그 크기와 구조가 서로 다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세균의 세포벽 자체도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다당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세포는 이 세포 펩티도 글라이칸 방호벽을 매우 두껍게 깔아두고 있는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은 그램 음성 세균, 그런 그램 양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껍게. 그 다음에 그 세포벽 두께가 얇은 그런 세균은 그램 음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그램 음성과 그램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균 세포를 염색하는 특별한 기법 중에서 그램 염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램이라고 하는 미생물학자가 물론 처음에 고안을 해낸 모양이죠. 그랬을 때 이제 짙은 보라색의 염색약인데, 이게 이제 친수성 화학물질이라서 펩티도 글라이칸 다당류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친수성이겠죠, 근본적으로. 그것들에 의해서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램 양성 세균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세포벽이 최후의 보루이니까 맨 마지막 바깥쪽에, 그러니까 그램 염색을 기법을 적용시키면 아주 쉽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지요. 근데 이제 그램 음성 세균은 세포벽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그 염색약을 흡수하는 층이 얇으니까 일단 염색 잘 안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램 음성 세균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펩티도 글라이칸 층이 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하나의 세포 막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램 양성 세균은 이게 두터운 층이고, 그래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자주 염색을 띄워주나, 음성 세균에서는 이것이 핑크색으로 얇게 약하게 염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램 염색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 자기들의 보호막이 두껍지가 못하니까 우리 문 하나 밖에다 더 달자, 이중문을 달자 해서 세포막을 하나 더 달아놨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의 성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지질 이중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됐냐면 특별한 어떤 당지질이 리포폴리세커라이드라고 하는 당지질이 여기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램 양성, 음성 염색 반응 자체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이 두꺼운 펩티도 글라이칸, 얇은 펩티도 글라이칸, 그것 때문에 바깥쪽에 요 LPS로 대변되는 또 하나의 막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램 음성 세균은 여기에 또 하나의 세포막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포벽이 얇아서. 그 다음에 이 새롭게 존재하는 이중적인 그 세포막에는 무엇이 특별하게 있느냐? 여기 보이는 요 당지질들, 당분과 탄수화물과 지질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당지질들이 있는데, 리피드 A라고 하는 그 층인데, 요것이 바로 LPS라고 하는 리포폴리세커라이드라고 하는 요 좀 화학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램 양성세균, 그램 음성세균, 이렇게. 이 그램 음성세균의 이 펩티도 글라이칸 바깥쪽에 있는 요 LPS를 포함하고 있는 외부 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특별한 종류의 이 당분, 요것이 아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주 잘 최적,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이들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세포들은 이러한 당 부위를 인식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반응 때문에, 면역 반응 때문에 이것이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LPS 덕택에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냐면 요 LPS를 특별하게 인식을 하는 우리의 특별한 면역 세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노사이트라고 하니 단핵구가 나중에 대식 세포인 매크로페이지로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들이 특별하게 이것들을 인식하고서 여기에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될 때 일부 이제 감염 환자들이 극심한 면역 반응 때문에 뭐 사이토카인 후 폭풍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조직들이 파괴되고 해서 심지어 죽게 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처럼 이러한 세균의 어떤 LPS들이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들을 유발을 시켜가지고서 일종의 인플레메이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톡신이다. 그래서 LPS는 엔도톡신이야라고 규정을 하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원핵 세균인데 그 원핵 세포 중에서도 이 고세균이라는 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세균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최근까지 그다지 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가 없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된 이유가 고세균들은 자기들이 사는 서식지가 되게 좀 희한한 서식지에 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아니 저런 극한 환경에서도 쟤네들이 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는 그러한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채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실로 갖고 들어오면 이들을 키우려면 배양을 해야 되잖아요. 배양. 이들은 실험실을 데려와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다 거부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구하기 매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법이 단순히 이것을 하나의 테크닉인 기법으로만 표현하기는 조금 좀 이것을 포함하는 범위가 넓긴 한데 달리 한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제 종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가져와서 배양을 해야지. 왜냐하면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잖아요. DNA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키워야지. 수를 불려야지. 사실 그러한 기법, 그런 이유 때문에 PCR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DNA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이 전체적인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와는 다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 어떤 특별한 종의 모든 DNA를, 모든 유전자를 포함한 모든 DNA를 유전체라고 하니까 이거 분석하려면은 이제 일부 각각 개개인의 DNA, 유전자 DNA를 분석하는 각계 전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양 없이 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직접 거기서 딱 떠서 배양 없이 그냥 유전체 분석을 끝내버리는 이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게 발달해서 그렇지 뭐. 이게 워낙 발달을 해서 이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 대변을 되는 이것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그것이 처음에 시작된 게 1980년도에 시작을 했나? 그래서 1990년도 초반에 완성이 돼서 10년이 넘게 걸린 이 프로젝트인데 한번 완성하는데 인간의 모든 유전체 분석을 처음으로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그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동안 개고생을 했을지 상상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술이 요즘은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것을 같은 일을 한 달이면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염기so의 분석 기술이 완전히 발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지. 세상에 10년 넘게 걸릴 걸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요즘에서 메타지노믹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그거 덕택에 그 전까진 전혀 몰랐던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장내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었어 하는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 물론 장내 미생물들이 고세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일반 세균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이 드디어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장내 미생 수많은 종류의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많이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대 과학입니다. 그래서 고세균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단적으로 고세균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이 극한 환경입니다. 극한 직업은 아닐지라도 극한 환경은 이들의 서식지로서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점은 뭐냐면은 거기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환경 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의 효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한번 PCR을 소환하는 것이 이 PCR라고 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섭씨 95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 만한 효소들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PCR에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이 DNA 중합 효소가 이걸 가지고 DNA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DNA 종합 효소를 어디서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효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세균 중에서는 용암 근처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온천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의 끓는 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고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들의 DNA 중합 효소는 이것을 견뎌낸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활용을 하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PCR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별한 고세균의 DNA 중합 효소를 가져와서 써서 이 기법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 덕택에 그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됐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얻게 됐지만 처음엔 돈방석에 앉았고 엄청난 돈방석에 과학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돈방석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노벨상까지 준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돈을 얻었으면 명예는 그만해 해서 절대로 이제 노벨상이라는 명예까지 수여하는 일은 절대 없었는데 이 사안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 기여가 워낙 큰 기여를 공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할로필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염분입니다. 염분. 지금 이 사진이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사해에서 있는 아무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소금기가 워낙 높아서 그런데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고세균들이. 그다음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미국에 가면은 이 끓는 물 근처에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여러 고세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지금 분홍색,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들이 세균들입니다. 이제 얼음이 깔려 있는 이런 아주 추운 그래서 이름이 사이클로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익스트림 크라이오필, 이 크라이오에서 많이 봤죠? 지난 강의 시간에 크라이오 저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살아나는 세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극산성 조건에서 이 옆에 있는 건 고세균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위 속에서 pH가 1 정도나 되는 아주 극심한 그 산성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균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실제적인 엄청난 산성 토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가는 그런 산성 acidophil 여기서 feel이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cyclophil, cryophil 좋아한다는 얘기가 thermophil 그래서 이러한 고세균들이 있고 그 산성 조건을 내성을 일으켜주는 바로 그런 이 에시도필 중에서 연구를 해서 고세균의 다양한 대응 기전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는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고세균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을 개발해낸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산성 조건을 자기네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냈다는 얘기죠. 이들의 세포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들에 있는 펩티도글라이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세포벽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외부에 항상 존재하는 특별한 S-레이어, 이 S가 왜냐면 surface라는 뜻인데 S-레이어라고 하는 요것들이 존재를 하면서 새로운 이상한 종류의 이런 당류, 단백질, 무기질들이 포함되는 레이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세균들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세균, 특별한 고세균은 아예 세포벽이 따로 없고 이 S레이어가 그들의 세포벽 구실을 하는 그런 세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다른 고세균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런 특별한 수도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의 펩타이도글라이칸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S레이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세균의 그 특별한 또 화학적인 성분은 요 지질 성분이 어떤 일부 물론 고세균들이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열에 매우 잘 견디는 구조입니다. 그들의 지질 성분이 화학적으로 달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과 진핵세포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포막과는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열에는 잘 견디나 반면에 온도가 변화 자주 하는 이런 게는 잘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고세균들이 실험실로 데려왔을 때 배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정리하면 일단 요 지방산의 꼬리가 달라요. 지방산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에서 요 지방산은 이렇게 지방산 꼬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중간에 이제 브랜치 체인이 달려있는 이것을 이제 아이소프린이라고 하는 화학적으로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하는 지방인데 요것도 일단 화학적으로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요 지방산들을 글리세롤에다 연결시키는 요 세포막 구조에서 인지질 구조에서 이것이 에스터 링키지였잖아요. 에스터 어딨냐 에스터 6번 에스터 링키지였는데 고세균의 경우는 이것이 에스터가 아니라 에스터와 이서 링키지의 차이점이 보이죠? 여기에 산소 이중결합이 개입이 되지 않는 링키지, 이서 링키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일부 아키박테리아들은 이중층이라고 하는 요것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중층이 아니라 모노레이어예요. 이렇게 이 두 부위가 연결이 완전히 붙어버린
경우. 이 붙어버린 요 구조가 열에 아주 잘 견디는 고세균의 세포막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세균의 바이레이어 이중층과 진핵세포도 마찬가지죠. 고세균의 모노레이어를 열을 가하는 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조금만 열을 가해도 벌써 이제 이 이중층은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멀쩡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도 이쪽은 이미 완전히 파괴가 다 되어버렸는데 세균의 그러한 식의 모노레이어를 이루는 세균들은 그것을 견뎌내는 구성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온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원핵 세포에 관한 개괄적인 살펴봄이었고 그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1시간 20분이 다 돼가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또 끊고 나머지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진핵 세포는 이 다음 세션에서 또 한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